뭐 오전, 오후 국회 굉장히 분주한 모습도 있고요. 본회의에서 뭔가 처리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표선호 기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표선호 기자, 우선 국회 본회의 상황 오늘 좀 열렸었는데 그 내용부터 좀 전해 주시죠. 네, 국회입니다. 본회의에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민주당 주도로 모두 가결됐습니다. 탄핵안 의결 후 최재해 감사원장은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에 위해를 초래했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위 현안 질의에선 이 기습 면직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대신 차관이 참석했고 계엄의 군 병력 동원을 반대했었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계엄 사령관이었던 육군총장은 윤 대통령의 발표를 보고 계엄을 알았다고 답했는데요. 행안위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윤 대통령의 계엄에 자신은 우려를 표명했었다면서 명시적으로 반대한 국무위원은 2명 정도 되는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 도중 도피 의혹이 제기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선 민주당 의원들이 출국 금지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응하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오늘 새벽에도 본회의가 열렸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전에 이 표결 날짜가 잡혔죠. 그 내용도 좀 알려주시죠. 네, 민주당은 오는 7일 토요일 저녁 7시쯤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 김건희 여사 특검 재표결도 추진하는데요. 김 여사 특검의 경우 당초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같은 날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5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진실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촉구 그리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 표결 전까지 여론전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오후 5시부터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 대통령의 사퇴 촉구 그리고 탄핵 추진 범국민 촛불 문화제가 시작됐습니다. 시민들도 계속 모여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표결 직전까지 비상행동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국회에서 진행이 됐던 국방위원회 회의 내용 좀 해보죠. 여기에서는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지금은 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퇴한 거거든요. 이 관련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당사자는 없었어요. 출석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그럼 차관께서도 잘 모르셨습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미리 알려주지 않던가요? 예, 알려준 사실 없습니다. 전혀 없고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어요? 예, 계엄사령관은 언제 임무를 받았습니까? 알았습니까? 23경에서부터 한 30분 어간인 것 같습니다. 707 특임단까지 투입됐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병력의 편성 뭐 이런 거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지만 잘 몰라가지고 모든 어떤 지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김용현 전 장관이 행한 어떤 그걸로 이렇게 전부 다 비춰지는데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그 부분은 제가 뭐 정확하진 않지만 관련 내용이 제가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이나 병력의 움직임 이런 것은 몰랐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자, 일단 계엄사령관, 잠시 계엄사령이 됐죠. 박한수 대장.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리고 포고령과 관련된 질의응답도 좀 나왔어요. 이게 포고령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겼는데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라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뭐 처단, 그다음에 정치 활동을 뭐 제한한다. 그다음에 뭐 전공의 얘기까지 들어 있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좀 말을 하는데 그와 관련된 질의응답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던 계엄 관련 안건을 작성한 사람 누구입니까? 국방부 어느 부서에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또는 국방부 안에서 하지 않았다면 어디서부터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그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포고령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냥 허수아비였어요 그러면?
가니까 이미 포고령이 돼 있었습니까? 만들어서 예, 임무수행 받고 좀 일부 시간이 지나서 받아서 이제 초안을 받은 거죠. 예, 그 주신 거 확인하고 이렇게. 배포 과정을 설명 한번 해봐요. 예, 그 포고령을 받고 저와 같이 간 4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4명들이 야, 이거 법적으로 검토되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쭉 같이 읽었습니다. 읽고 그런데 이제 또 그분들도 저만큼이나 또 뭐 군인으로서는 최고의 전문가이지만 계엄상은 조금 약해서 어떡하냐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국회가 바로 이 계엄군이 진입하는 목표가 됐습니다. 목표가 국회라는 네. 걸 언제 알았습니까? 목표라는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네. 국회가 목표라는 걸 몰랐습니까? 예. 기관도? 네, 그 화상에 나오는 걸 보면서 국회 경찰이 많이 그럼 모르면서 명령을 하달했습니까? 명령 하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포고령에 따라서 23시 37분에 경찰청장이 전면 통제를 지시했습니다. 계엄군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까? 계엄사령부로부터 요청을 계엄사령부 누굽니까? 계엄사령관입니다. 계엄사령관이 직접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이 직접 전화로 해서 예. 경찰청장이 지시를 한 겁니까? 예. 자, 우선 장가희 기자, 여러 가지 사항을 들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행안위 사항, 이제 국방위와 관련된 행안위 사항도 좀 들어봤는데 박완수 대장, 계엄 사령관이었어요. 이제는 끝났지만 네. 발언을 좀 요약해 주시죠. 어떤 얘기를 한 건지 오늘. 우선 가장 최근 발언을 좀 살펴보자면 김용현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완수 육군 참모총장도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국회 병력 투입 과정을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포고령을 보면 처단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파업 전공인은 복귀하라, 위반하면 처단한다. 이에 대해서 박완수 이 참모총장이 이거 문제 없느냐라고 물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문제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고령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고 김용현 전 장관이 법률 검토를 했으며 김용현 전 장관 지시로 경찰청장에 내용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 3일 오후 10시 30분경에 전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화상회의를 했는데 이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 관련 모두 군사활동을 자신이 책임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한 국무위원의 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굉장히 흥분 상태였고 국무회의가 끝날 때까지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민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그리고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박완수 대장이 계엄사령관이었어요. 근데 뭐 주로 이제 몰랐다. 그리고 특히 국회 계엄군이 온 거는 본인은 몰랐다. 근데 앞서 또 행안위에서는 경찰은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냐 했더니 계엄사령관이라는데 뭐가 좀 얘기 되는데 오늘 국방에서 오갔던 얘기 우선 민현주 전 의원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지금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인지 문제가 이게 내란죄 이제 이슈까지 나오니까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몰랐던 것인지 이게 저도 진짜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조금 전에 나왔던 기사에 따르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대통령으로 지금 모든 것들을 돌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결국에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두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됐고 아주 잘 공모가 되었고 계획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혹시라도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식의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것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불안해질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근데 계엄사령관이 정말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지시만 받아서 이걸 다시 하달했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큰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오늘 지금 답변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표정을 보면 사실은 정말 몰랐을 것 같아요. 몰랐던 것 같아요. 감상평이긴 한데요. 이 발음의 톤과 표정 이런 걸 보면 몰랐던 것 같다 정말로. 긴장을 하고 뭔가 만들어내는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표정이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모르겠어요. 저분이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요. 예. 이제 그런 거 인상평을 한다면 그런 걸 바탕으로 봤을 때 국민들의 오늘의 이 국회에서의 이 조사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별넷 육군 참모총장인데 정말 몰랐을까. 네. 김병욱 전 입법부인 예. 국회까지 경찰을 내보내는 이 상황인데 예. 정말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김병욱 전 의원, 예. 아까 국방위에서 나온 얘기와 행안위에서 나온 얘기, 그 경찰이 국회 갔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약간 말이 달라 보이네요. 이거는 설명이 달라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저 국회 상임위 현안 질의를 보면서 예. 아마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화가 날 것 같아요. 황당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예. 사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불안에 떨었고 예. 단시간에 경제는 추락했고 뭐 국격은 땅에 떨어졌고 예. 참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산 사건 그 아닙니까? 얘기 지금 자막 나가잖아요. 계엄사령관이 아니 국회가 목표인 줄 몰랐다. 계엄사령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하죠. 예. 진짜 모르고 들러리 역할을 한 건지 안 그러면 발 빼는 작전으로 간 건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게 내란죄 혐의가 워낙 강하게 지금 논의가 되다 보니까 다들 많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한변협회장까지도 이거는 내란죄의 구성 요소가 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 가장 중립적이고 좀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대한변협회장까지 그 입장을 발표하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또 내란죄는 예비 음모죄까지 처벌해 왔습니다. 그리고 형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금 방송을 보면 그렇게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상계엄 선포가 정말 어설프기 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서로 특히 계엄사령관 정도면은 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 소신 있는 철학과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발언하는 거 보면 다 떠넘기기 바쁘고 핑계대기 바쁘고 왜 이런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당신이 계엄사령관을 맡았는지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런 걸 보면은 정말 세계 10대 강국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장관과 또 계엄사령관의 역할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지 국민들은 정말로 화가 많이 나리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궁극적으로는 대통령하고 김 국방장관과의 책임을 넘기면서 두 분끼리의 핑퐁도 꽤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방금 그 동아일보의 인터뷰를 보면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생각이다라는 발언을 여러 번 합니다. 왜 이 즈음에 특정 언론과 김용현 장관이 국회 인터뷰를 출석은 했을까? 오늘 안 했는데 인터뷰 그 내용이 이제 알려지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메신저로 했다 그러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가고 국민 여론이나 특히 미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경제계, 기업가 모든 층으로부터 불신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입장 전환이 빨리 오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조기에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더 높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안진성 변호사도 나와 계신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상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굉장히 뭐 묵직한 법들이에요. 뭐 헌법 얘기, 계엄법 얘기 막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계엄사령관은 국회로 가는 걸 몰랐다, 계엄군이. 그러면은 계엄사령관이 아닌 장관의 지시를 통해서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을 했다?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일단 계엄이 만약에 합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계엄법에 따라서 됐다. 그러면 일단은 모든 이전 통제권은 계엄사령관이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계엄사령관이라는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은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부득이 예외적인 경우에 어떤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국회 진입이라는 중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계엄사령관을 패싱하고 국방부 장관이 직접 한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당연히 그 자체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목표인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일단 저는 저 진술에 그 자체도 사실 상당히 좀 의심이 들지만 일단은 저조차도 지금 민간인인 저조차도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뉴스를 보다가 뒤늦게라도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 다음에 행동들이 사실은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있어요.
계엄사령관으로서 어쨌든 군인들의 어떤 계엄군의 총포가 국회를 향했고 진입됐다는 사실을 나중에라도 알았다면 예. 사실은 그 이후에라도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예. 계엄사령관으로서. 근데 그런 조치는 사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는 사실은 부작위로 평가할 수도 있고요. 부작위. 예, 자기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부작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위라는 뜻은 해야 했는데 하지 그렇죠. 않았다 이 의미가 되는 마땅히 겁니까?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사실 자기와 동등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단지 뭐 몰랐다, 국회가 못한 걸 몰랐다. 이것은 그것만으로는 사실 변명이 되지가 않고요. 예.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포고령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정말 문헌이 들어가 있는 예. 포고령이 계엄사령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본인 이름 나갔으면서도 마치 몰랐다. 나는 그냥 읽어만 봤다. 나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랐다. 그 내용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고 예. 일반 국민들은 그 내용을 보고 엄청나게 해악을 느꼈어요. 지금 국방차관은 누가 이걸 작성했는지 또 모른다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일반 국민들도 법정에 섰을 때 저는 이것이 법에서 처벌하는 건지 몰랐어요. 이게 예. 범죄인지 몰랐어요.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이른바 법률의 무지라고 하는 주장인데 그런 주장들도 사실 실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계엄사령관, 퍼스타인 육군 대장이 그것을 예. 몰랐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죠. 포고령 말씀하셨는데 그 포고령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니 왜 포고령에 정치활동 제한이 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예. 또 하나가 전공의 복귀 얘기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처단이라는 표현까지 들어갑니다.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저는 사실은 예전에 그 이제 계엄령 그 시절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저는 저 내용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일반 국민으로서도 그렇지만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 포고령 1호에서 윤석열 대통령 법률가 출신 아닙니까? 예. 근데 포고령 1호에서 이 정치 활동 자체를 금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기본적인 법률가라면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실은 저런 포고령 자체가 불법이다, 위헌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포고령을 냈다. 사실 문제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특히 정치활동 제한은 계엄 상태에서도 국회 정치활동 그렇죠. 제한하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원래? 이제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국가의 긴급 사태 때문에 좀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서 사법부와 이 행정부만 지금 대통령한테 주겠다 예. 이런 취지인데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를 남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본 취지 전체를 아예 흔들어 버려서 국회까지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처단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처단이라는 용어는 저는 사실은 북한에서 쓰는 용어지. 그게 이제 전공이 있었는데 복귀 끝에 그게 들어가야 있었죠 지금요. 처단이 몇 번 들어간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게 무슨 처단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로 이 상대방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을 이 어떤 테러 집단으로 규정을 하고 처단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은데 저는 저 자체로도 사실은 이게 누가 작성했던 간에 그 명의자 그다음에 누가 작성했 대통령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욱 전 네. 포고령 얘기에 좀 약간 놀라셨다는 분이 사실 반응이 많이 있었어요. 네. 많이 놀랍죠. 그리고 포고문을 발표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 중에서 파렴치란 단어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고령 그러면 좀 다듬고 정제된 단어를 써서 국민들의 설득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령이잖아요, 령. 예. 어떤 큰 기준을 삼고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담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상계엄 선언문이나 선포문이나 포고령을 보면 대통령의 생각이 많이 반영된, 다시 말해서 정적에 대한 분노 그런 것이 정치활동 금지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의료계획이라는 명분으로 추진을 했지만 많은 의사들과 국민들의 반발을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감정이 그대로 그냥 묻어나 있는 거죠. 그 결과가 처단이라는 표현으로 그대로 드러나 있고 주변의 참모들도 뭐 몇 분하고 논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걸러지지가 않는 그런 결과물이 된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도 본인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무회의도 졸속으로 한 것 같고 그리고 국방부 차관도 모를 정도로 진짜 몇 사람. 그리고 사진에 이걸 하려고 그러면 계엄사령관을 사진에 당연히
염두에 뒀겠죠. 그렇게 생각이 본인한테 들죠. 동의도 구했겠죠. 예, 미리 이건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그런데 들죠. 그런 것까지 과연 안 했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정말 이거는 극비리의 몇 사람만 알면서 어떤 실행에 옮긴 정말 불장난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 정도로 허술하면서도 감정이 섞여 있고 국가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이익과 그리고 본인의 감정이 그대로 노출된 정말 불행한 사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전체 과정을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상당히 진도가 많이 나가 있고 전 세계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의 편협된 생각과 분노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인성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모여갖고 이러한 불행한 사태까지 초래한 우리 민주주의의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점검도 필요하고요. 대신 또 우리가 짧은 시간에 무너진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힘과 언론의 힘과 많은 사람들의 집단 지성으로 인해서 또 복구가 빨라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역시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그런 사태인 것 같습니다. 민윤 전 의원님, 그러니까 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지금 뭐 육삼총장 아니면 전 계엄사령관, 육군 대장입니다. 뭐 몰랐다는 얘기가 많아요. 뭐 국회로 가는지도 몰랐고 이거 몰랐고 국회 투입 병력 임무 몰랐고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포고령 내용까지 다 얘기가 많이 되는데 이거는 포고령에 담긴 저 내용, 특히 정치활동 부분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뭐 김병욱 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이 그 내용도 내용인데요. 그 단어 선택이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런데 방금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중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한 사람이 대통령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다. 이제 그거를 반영하는 그걸 들으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의 글들이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아마 대통령실에 있는 연설기록 비서관이 작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워낙 정제된 언어를 쓰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구성이라든지 정제된 언어를 쓰지 못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대통령실에서 작성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이것을 포고령이면 군 쪽에서 작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 계엄사령관이 상의를 해서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계엄사령관은 몰랐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이름만 빌려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름만 빌려준 거 국방부 장관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나와서 지금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나오지는 않고 이제 뭐 문자로만 지금 뭐 언론과 연락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국민들께 너무나 큰 불안을 주었고 특히 특정 사회 단체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단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날 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가. 저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제 여당 대표와 대통령과 그다음에 비서실장, 국무총리가 만나서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진 의원들까지. 그렇다면 그 자리가 끝나면서 바로 저는 사과문이 나오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조금 빨리 더 진정이 됐을 것이고 오늘 국회에서 좀 더 나은 상황이 됐을 텐데 국민들의 안정이라든지 그럼 지금 밖에서 시위하고 있는 모습들도 훨씬 지금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 됐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것들이 더 안타까운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요. 이 문제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국회에 의석을 빼고 불출석하고 상임위 불출석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들어가서 이 문제는 국민의힘도 동의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식을 하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국민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이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잘잘못을 빨리 정리를 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지 이게 지금 야당의 공세가 있다,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상황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의석을 비우는 모습은 저는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열린 두 가지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안위원회 두 가지 굉장히 주목받았거든요. 행안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가 좀 하나 있습니다. 영상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계엄령의 법적인 요건이 타당한가 참모로서 본인의 의견을 표명했어야 될 이야기라 유치해 있단 말이에요. 네, 위원장님 그게 제가 평소에 계엄에 대해서 생각을 해뒀으면 공부라도 해뒀을 텐데
계엄의 요건이나 이런 거를 그게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제가 검토하고 한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못 했겠습니까? 말입니까 이게? 봉쇄가 됐으면요 상황이 아주 달라졌어요. 봉쇄를 못한 거예요. 미수에 그친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금 뭐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약간 논란처럼 비춰졌어요. 김병욱 전 의원. 예. 봉쇄를 했더라면 뭐 계엄 해제 요구 그 처리 못했을 저는 이상민 장관 지금 발언을 취지 보면 같은. 정말 윤석열 정부의 장관의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아까 그 전에 이제 계엄에 대해서 논의할 때 제가 평소에 공부를 안 해서 그냥 뭐 동의했다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비상계엄이라는 게 현 상황에서 충족 요건이 안 된다는 거죠. 비상계엄이라는 게 대한민국이 사법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너졌을 때 하는 거잖아요. 또 전시에 준하는 상황 때 비상계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그건 공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공부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몸으로도 대통령의 그런 생각을 또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맞고 어쨌든 국민을 위해서 본인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이 제가 공부도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자체가 정말로 실망을 넘어 좀 분노스럽고요. 그다음에 뭐 조치를 느리게 해서 국회를 저희가 오히려 봉쇄하지 않은 게 뭐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취소한다고 끝에 얘기를 그때도 했는데. 취소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의 경고성 비상계엄이다. 그걸 아마 그걸 강조하려고. 그거를 서포트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밑작업 같기도 한데요. 정말 국회 자체를 봉쇄하는 게 그게 내란죄입니다. 그게 비상계엄을 할 때도 계엄법에 국회는 손을 못 대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 일정 정도 비상한 조치가 가능한 것이고 대통령의 계엄권 발행을 견제하기 위해서 계엄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는 그대로 놔둔 것이 헌법과 계엄법의 원래 취지예요. 근데 지금 행안부 장관은 뭐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서 국회가 봉쇄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완전히 그 내용 자체를 모르는.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검찰총장 얘기가 나서 심은정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고발. 지금 그 고발건이 아까 방금 전에 그 내란 관련된 얘기에서 고발이 있었다는 얘기 다 다뤄드렸거든요. 직접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심은정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내란 혐의 고발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안지성 변호사.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검찰발로 나왔습니다, 지금요. 일단은 저희가 수사권 조정이 된 이후에 이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어떤 죄들은 좀 정해놨거든요. 축소가 좀 됐죠, 맞습니다. 사실. 근데 그 죄는 사실 내란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수사권이 경찰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 쪽에 뭐 고발이 됐다는 내용 아까도 전해드렸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저 취지는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겠지만,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현행법 상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없습니다만, 저 구체적인 취지가 어떤 건지는 저도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지금 같습니다. 속보가 일단 들어와서 전해드리는데요. 아마 추가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좀 있을 겁니다. 요게 지금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지시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요. 이런 얘기가 좀 속보로 들어와서 잠시 전해드렸는데 요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아마 추가적인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더 드린다면 이게 내란 혐의도 있지만 사실 문제된 혐의 중에 직권남용 혐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 먼저 수사를 개시를 하고 그게 직권남용 부분은 또 검찰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먼저 수사 개시를 하고 일단 여기는 뭐 내란 혐의 뭐 이거 나왔지만 거기 직권남용 부분을 먼저 보겠다. 그리고 나서 뭐가 되는지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구도를 그리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요거 내용이 추가 좀 설명이 좀 있어 보이는데 우선 이전에 그 김용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검찰의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면은 검찰이 인지해서 수사를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되는 네, 상황인 네. 거네. 일단 네, 이렇습니다. 지금요. 방금 전에 이상민 장관 얘기하다가 지금 검찰 속보 들어왔어요. 그 이상민 장관 아까 잠깐 그런데 이상민 장관이 아니 국회를 제대로 통제했으면 그 해제 요구안 처리 의결했겠습니까? 뭐 이런 설명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좀 알려지죠. 한동훈 대표하고 국무총리를 한덕수 국무총리 만난 자리에서 그냥 이거는 경고 속으로 그냥 계엄한 거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심각하게 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특히 야당을 향한 경고를 주기 위해서 한 거다라는 그 취지의 설명을 하다가 나온 말일까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사실은 대통령의 그 발언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졌었어요. 사실은 이 계엄 선포라는 게 어떠한 맥락에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역사적으로 어떠한 맥락이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사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계엄이라는 말을 함부로 꺼낼 수는 없는 건데 민주당이 사실은 많은 의회 폭거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뭐 방송에서 많은 비판을 했었는데요. 오늘 뭐 그 탄핵안도 통과됐지만요. 국민들도 판단하고 있고 많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그렇죠. 이 계엄 선포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설명 중에 보면은 탄핵을 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농단이라는 표현도 들어가고 뭐 입법 관련된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요. 뭐 아이돌봄 예산도 깎였다. 뭐 말씀하신 대로 전공의들 때문에 의료 개혁 못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분노할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고 제대로 국정이 운영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 결과물이 그래서 야당에 저항하는 모습이 대통령이 여당도 아니라 대통령이 계엄 선포냐라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사석에서 아니면 장관들이나 같이 있을 때 답답함을 토로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대국민 담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었던 국방부 장관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뒤늦게 거의 합류했다고 나오는데 행안부 장관이 그렇게 또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라면 그거를 설득시키고 말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그 자리에서는 있는 그대로다 아무 말도 못하고 따랐다가 국회 나와서 나 몰랐다. 내가 그걸 검토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는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건 행안부 장관으로서 계엄 사태 이후에 그러니까 국내 정치나 사회를 안정시켜야 되는 그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있는 변명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이상민 장관은 정말 장관으로서 오늘 모습을 보인 것은 정말 자격이 없고 국민의힘에게도 정말 큰 부담이 되는 발언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내용이 뭐 속보 하나 좀 더 들어온 게 있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령관을 맡았었죠. 박완수 육군총장의 사의는 반려했다. 그러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사의는 받아들였지만 이 박완수 대장 육군총장의 사의는 반려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또 한 가지 알려진 내용이 있어요. 그 계엄 선포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를 방문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내용이요. 자, 이게 박완수 육참총장이 설명한 내용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1시가 넘어 그렇다면은 이때는 계엄 선포를 하고 국회에서는 아직 해제 요구안 처리가 안 된 시점이잖아요. 1시 넘어서 합참 지휘 통제실을 방문했다. 합참을 방문했다는 얘기군요. 이렇게. 이게 또 오늘 좀 설명이 나왔어요. 자, 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국방차관 얘기입니다. 대통령 계엄 해제 결의 후에는 지통실 옆방을 또 방문했다. 뭐 이런 거예요. 이거는 안희정 변호사님 이거 상황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계엄 선포 뒤에 합참 지휘 통제실을 방문을 했다. 예. 일단은 계엄 해제 이후에 저희 국민들이 다 바랬던 것은 즉각적인 사과, 그다음에 계엄 해제의 선포였지 않습니까? 이 결의 후에 사실은 대통령의 행보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 그 행보에 일단은 일부는 밝혀진 것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계엄 선포를 한 뒤에 합참 지휘 통제실을 찾아갔다. 요거는 일단 오늘 설명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일단 근데 지휘 통제실에서 어떠한 사실 내용의 지시나
논의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추정컨대 지금 저희가 알려진 바로는 이번에 계엄군이 사실 점거한 데가 3군데 아닙니까? 국회와 이제 선관위, 그다음에 뭐 기자 그쪽으로 이제 했는데 선관위에서 사실은 어떤 자료가 나왔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엄 상황에서는 법원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확보된 어떤 자료에 대한 검토라든가 그 해당 자료를 토대로 한 어떤 명령, 지시가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인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오늘 국방위에서 참 많은 얘기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다, 몰랐다 이런 게 많았는데 사실은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을 했을 그 4일 새벽 상황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무슨 체포조 얘기도 뭐 잠깐 나왔어요. 그게 뭐 이게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체포조 일단 뭐 주장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실탄 지급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된 오늘 질의와 설명이 좀 있었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주요 지도부에 대해서 체포조가 가동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체포조는 누구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예, 그 부분도 전혀 뭐 사실이 아닌 걸로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이 국회에 난입은 그 계엄군한테 실탄을 지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사실 진짜 모릅니다. 실탄이 무장한지도 모르고 투입한 걸 몰랐기 때문에. 총장님께서는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뭐 무장이라 이런 건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차관님, 국방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특전사령관한테 확인했고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들은 답은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민현준 전 의원님, 이게 다 모른다는 얘기만 많이 나오네요. 모른다 그러는데. 계엄사령관이 모른다는 건 정말 저도 믿기 힘들어요. 뭐 실탄 얘기 이런 거 잘 모른다 지금.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정이나 말하는 투가 뭔가 피하거나 거짓말하는 건 아니라서 물론 인상평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의구심이 들고 걱정이 되는 문제는 뭐냐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할 사람하고조차도 상의하지 않은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된 계엄령이라서 더 정말 걱정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사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저는 더 답답하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계엄사령관이 전 계엄사령관이 이제 와서 본인이 다 뒤집었을 수는 없는 건데요. 뭐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의 사표는 반려했다는 걸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모습을 그런 어떤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미 보직 해임을 했지 않습니까? 사퇴가 됐죠. 면직을 했죠. 그래서 더 이상 여기 국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데 전 계엄사령관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계속 그 임무를 다하라고 하는 거는 언뜻 보면 배려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상황에 대해서 계엄 사태 사령관으로서 책임을 전적으로 지고 끝까지 마무리해라라는 걸로 보여서 아무것도 모르는다는 걸 전제로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계속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해봤자 풀리는 이야기는 없을 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없지 않을까. 그러면 계속 그냥 쳇바퀴 돌다가 그냥 답답한 상태로 마무리되는 것을 기다리는 건지. 근데 이번 사태만큼은 사실은 그렇게 쉽게 마무리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국방위에서 김용현 이제 전 국방장관이 됐습니다. 관련된 얘기, 설명들이 좀 있었거든요. 우선 첫 번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누구의 명령으로 헬기가 들어왔습니까? 계엄사령관이 지시를 안 했는데 어떻게 부대가 왔습니까? 그걸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네네.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국방부 차관님 아셨습니까? 누가 지시했습니까? 차관님 지시하셨습니까? 그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장관께 하셨고요. 네. 장관 되신 다음에 계엄 발동 건의할 생각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용현 후보자를 국방장관에 갑자기 임명하려는 것과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은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계엄 준비 작전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겠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계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당연히 없으시죠? 네.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개헌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 김병욱 전 의원님. 그러니까 국회 병력 투입은 장관 지시라는 설명이 나왔네요, 지금. 참 저걸 보고 있으면 결국에는 예. 실무자들은 다 아마 김용현 장관한테 떠넘길 것 같아요. 떠넘기고 이제 김용현 장관은 공직을 사퇴했으니까 오늘 국회는 출석 안 해요. 국회와 공직자로서의 의무는 소홀히 하면서 계엄사령관한테 또 책임이 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고 결국에 김용현 장관이 입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나 지시 여부가 나올 텐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인터뷰를 보면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만 얘기합니다. 예. 그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상당히 미묘하게 뭔가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예. 아까 이제 체포 얘기 나왔잖아요. 그게 왜 크게 부각이 됐냐면 예. 국회에서 수갑을 저희가 취득을 했어요. 수갑이 떨어져. 예, 공수부대가 놓고 간 수갑이죠. 그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왔는데 그걸 떨어뜨렸다. 예,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수갑을 갖고 왔다는 것은 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CCTV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님 주변이라든지 방이라든지 이런 화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저희가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이게 지금 주장이고. 그러니까 저건가 보네요. 지금 화면 안에 플라스틱 재질로 예, 된 맞습니다. 손에 이게 묶게 돼 있는 손을 네, 묶을 수 있는. 맞습니다. 예. 저 모습이군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처음에 계엄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면 전부 다 정치적 목적이잖아요. 정치적 워딩이 많잖아요. 뭐 탄핵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뭐 예산, 농단 이런 뭐, 표현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폐악질한다, 파렴치하다, 뭐 사실 국가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보다는 상대방 정치 진영에 대한 분노와 비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에 국회에 진입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충분히 저는 예측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갑도 저희가 취득을 했고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몇몇 요인에 대한 체포의 목적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저런 뭐 체포 관련된 주장이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쪽에도 그거 아니라고 또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고 지금 이렇게 맞서는 상황처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과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 그리고 이 국회 상임위에서 나온 얘기가 좀 있어요. 그 내용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국회 국방위에서 국방차관과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육군총장은 이번이 전시사태도 아니고 준전시사태도 아니고 병력동원도 불필요했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대통령 함께 모의하고 획책한 김용현 전 장관이 출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2의 런동섭이 되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그 해외 도피설이 막 우려가 돼가지고 그 우종수 본부장에게 그 관련 조치를 취해달라고 질의했고 그래서 우종수 본부장이 잠깐 밖에 뭐 통화차 나갔다 온 걸로 저는 추정이 되는데 한번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김용현 국방장관 그 출입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양분남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지금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안보수사단장한테 했습니다. 자, 장가희 기자. 지금 뭐 출국 금지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 검찰이 내란죄 혐의로 고발이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가요. 예. 오늘 오전 법무부를 통해서 김 전 장관을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 출국 금지했다라는 건 뭐 요청도 한 얘기도 있었고 일단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국내에 어디 있다. 지금 어디 있는지는 뭐 나옵니까 지금? 그래서 그 오늘 나온 얘기가요. 예. 계속 뭐 출국 금지를 해야 되는데 오늘 김민석 의원도 뭐라 그랬냐면 예. 출국 금지를 해야 합니다. 해외로 도피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라면서 어. 출국 금지를 계속 긴밀하게 요청을 했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이 한 언론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나의 해외 도피 시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치 선동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본인은 해외 나갈 그런 거 일 없다 했는데 출국 금지는 된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의 자녀들이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자녀가 있어서 예. 뭐 그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예. 김용현 전 장관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치 선동이다라고 언급을 한 상태입니다. 안희성 변호사, 예. 출국 금지 조치가 지금 장가희 기자 설명대로 됐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검찰 쪽에서 그거를 뭔가 요청인데 받아주면서 그 조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고발이 접수가 됐고 그거에 대해 수사를 개시를 한 것을 전제로 그럼 출국 금지했다라는 걸 검찰도 어느 정도 이건 나가는 걸 막아야겠구나 뭘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일각에서 도주 우려, 해외 도피 우려까지 이제 불식이 되고 되지 않았습니까? 예. 가능성 자체가 그런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수사기관에서 출국 금지 조치하지 않았다. 사실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겠죠. 나중에 나중에는.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출국 금지 자체는 이게 뭐 이 사람이 유죄다, 죄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거하고는 상관은 없는 거죠. 수사를 전제로 혐의를 이제 파봐야 되니까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겠다라는 조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출국 금지는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볼 수 있는 거다. 그 출국 금지 조치 예, 예. 자체로는. 맞습니다. 이것도는 굉장히 빠르게 좀 뭐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국회 얘기 참 많이 하는데 또 본회의 얘기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동안 이 민주당 주도로 또 탄핵소추안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지금 감사원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얘기. 오늘 처리가 됐어요. 이 표결이 있었거든요.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죠.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한 감사원장 최재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8표, 부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사 이창수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0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탄핵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긴 했네요. 진짜 오늘도 뭐 탄핵이 몇 건입니까? 지금 소추안이 이렇게 처리된 게. 민현주 전 의원.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모든 검사들은 다 탄핵당할 것 같아요. 한 번씩은 다 탄핵을 경험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그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대통령이 분노하고 화날 수 있는 상황인 거는 이해는 된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수사가 사실 국민의힘 주도로 된 것도 아니고요. 대통령 주도로 된 것도 아니고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고소 고발이 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사나 시장일 당시에 그 안에 내부자들의 내부 고발로 인해서 촉발이 됐던 것들이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것인데 그 관련해서 어쨌든 뭐 기소하고 구형을 세게 하고 이러면 그냥 다 한 번씩 탄핵되는 그런 게 국민들은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재판을 갖다 기다리고 그 가운데서 검사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무리한 기소다 그리고 무리한 수사였다고 하면 재판에서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겠죠. 이재명 대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밝혀질 것인데 왜 굳이 계속 검사들을 탄핵함으로 인해서 추후에 더 연결될 수 있는 많은 수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방해하는 또는 겁박하려는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뭐 이 탄핵 검사 탄핵 통과는 이미 뭐 예정됐던 거고요. 과반이 넘기 때문에 단 저는 감사원장 탄핵에 관해서는 정말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특히 뭐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전히 의혹을 가지고 있고 시민단체들도 많은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감사원은 어쨌든 독립된 기관입니다. 헌법적으로.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불만이 있더라도 민주당이 뭐 주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감사원장 초유의 탄핵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계속 밀어붙이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후임 직무대행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분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감사원장 탄핵은 민주당이 정말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사실 감사원장 탄핵은 뭐 이재명 대표랑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고요. 대통령실 이전 관련된 조사의 결과에 따른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이
자기들끼리에는 해당되는데 이 야당에서는 너무 가혹하게 적용되는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돼서는 여러 문제점들이 나와 있고 6개월 이내에 문제가 생기면 고발 조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근데 1년 6개월이 지난 이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나 상임위에서 수십 차례 지적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그 독립성이라는 것이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야당이 감사원장의 탄핵을 소추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영향을 행사하려는 거 아니라 감사원도 스스로 대통령으로부터 정부로부터 독립된 정확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지적받아 마땅하고 감사원장이라는 자리가 있지만 그 위원회 구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직무 공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검사 세 분에 대한 탄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많은데 유독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360여 차례가 넘는 압수수색과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 존경하는 민현주 의원이 말씀대로 재판을 통해서 밝힐 수 있지만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생기는 낙인 효과라는 게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마치 검사가 수사가 하게 되면 유죄로 거의 국민들은 인식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너무 과하게 야당의 특정 대표에 대해서만 심각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야당 대표로서 거의 일을 보기 힘들 정도로 거의 재판에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반면에 또 정부 여당과 대통령 관련된 수사는 또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한 번쯤은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탄핵 소추는 필요하고 물론 남발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원의 진정한 독립과 우리 검찰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고통의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가희 기자.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각각 오늘 법원에 뭘 제출했다고요, 지금요? 뭐 재판과 관련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소식을 좀 먼저 전해드려야 어떤 게 될 좀 것 들어와 같은데 있습니까, 소식이? 그렇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내란죄에 대해서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한 언론에 내서요. 인터뷰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한 언론에 냈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네, 내란죄에 결코 동의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선포에 따라서 장관명을 받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병력을 출동한 것이며 내란죄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다는 것을 방금 전에 한 언론이 속보로 내서요. 이 소식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그리고 조국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위중함을 들어서 각각 예정된 재판에 불출석하고 선고일 연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예정이 되어 있던 대장동, 백현동 미래 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 이 대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이 대표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고 재판 당일인 6일 국회 표결 등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불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요. 조국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 제2야당 대표로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따른 비상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내걸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6일은 내일 본회의 뭐 표결 없지 않습니까? 7일로 잡히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표결이? 그 전에 아마 얘기를 한 미리된 것으로 건가요? 보입니다. 자, 그럼 안지성 변호사. 그러면 우선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 등 요 재판부에 내일 이제 가야 되는데 뭐 못 갑니다. 불출석 사유서 냈다잖아요. 그냥 불출석 사유서 내고 안 가도 괜찮은 겁니까? 이거 받아줘야 되는 겁니까? 그냥 괜찮은 겁니까?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은 꼭 받아줘야 된다 이런 의무는 없습니다. 예. 네, 다만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기일은 사실 변경이 됩니다. 그럼 내일 재판이 안 되고 다른 날 또 잡을 그렇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러한 불출석 사유를 재판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피고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재명 대표의 케이스와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는 사안이고 왜 안 오는가? 그렇지만은 뭐 우리 사안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까?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안 됩니까? 형사재판은. 그리고요. 조국 대표는 지금 12일 날 대법원 선고 네네. 앞두고 있는데 이거 연기해달라고 신청서를 냈다는데요? 저도 사실 이 뉴스를 좀 보고 사실은 조금 속으로는 조금 웃음이 났습니다. 왜 그러는가? 왜 이렇게 연기 신청을 하는가 해서 약간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약간 이건 뭐지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렇죠. 예, 또 더구나 이게 지금 원심에서는 사실 또 이제 징역형, 실형이 선고가 됐음에도 이례적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된 상태로 무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물론 이 계엄 비정상적인 이런 계엄 행위로 인해서 사실은 수습해야 될 게 많기는 합니다. 합니다만 제2야당 대표로서 사실은 자신의 재판까지 밀어가면서 선고까지 밀어가면서 할 만한 어떤 당위성이 있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대법원에서 이렇게 선고 연기해 주세요 신청하면 많이 받아주는 편입니까? 아닌 편입니까? 대법원의 선고 연기 신청을 일단 하질 않습니다. 잘.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까? 그렇죠. 대법원은 이제 출석하지 않은 채로 서면 심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럼 이번 10일에도 조국 대표는 출석 안 한 상태로 그냥 심리가 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뭐 사실 많은 국민들의 또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이고 하다 보니까 재판부 입장에서 그렇게 또 무리해서 판결 선고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조국 대표의 어떤 그런 기일 연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같다는 거 전망하십니까 지금? 예. 그런데 대법원 이 선고 재판은요 통상 한 건만 하지 않고 여러 걸 같이 해서 밝게 공개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선고일 가보면 사실은 뭐 거의 5분에 한 건씩 선고가 이루어지고. 근데 이번 건도 그럼 이거 조국 대표 관련 건만 하는 거 아니지 않고 다른 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다른 건에 대해서는 선고는 사실 그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것만 뺄 수 있다라는. 만약에 뭐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재판부가 해당 건만 이제 뒤로 밀어서 선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대표들이 지금 이 비상계엄 이 사태 때문에 지금 재판 이거 안 되고 못 갈 것 같고 이거 좀 너무 바쁜데 연기 좀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앞서서 다뤄들었죠.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내용도 앞서서 다른 패널 분들이 참 많이 얘기하셨는데 오늘요. 이 민주당과 관련이 있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유럽에서 돌아왔습니다. 당초는요. 연말쯤 온다 그랬다가 내년 뭐 2월께로 연기됐다 그러다가 갑자기 당겨서 들어온 겁니다. 지금 이 비상계엄 이 사태와 관련이 있다고들 그러는데 오늘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국제사회에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민심을 거스를 수 있는 권력은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탄핵을 반대한다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음으로써 내일의 범죄를 부추기는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또다시 계엄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탄핵의 시간이자 국민의 시간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조금이라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시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얼마 안 돼요. 들어왔습니다. 공항에. 그리고요. 장가희 기자, 오늘 김경수 전 지사와 이재명 대표가 만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비공개 회동인데요. 조금 있다가 아마 6시 30분경에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시간이. 네, 그렇습니다.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할 예정이고요.
두 사람의 만남은 김경수 전 지사의 요청으로 성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급하게 하기 위해서일 거 아닙니까 지금요? 뭐 나오는 얘기는 없습니까? 무슨 얘기를 한다고? 아직까지 나온 얘기는 없지만 김경수 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유럽에서 계속 유학 중이었는데 서울의 봄이 다시 비극이 돼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라면서 이번 귀국을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거요. 김병욱 전 예. 의원께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대선도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그동안 쭉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대안이 민주당에 누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늘 꼽히는 인물이 김경수 전 지사였습니다. 그리고 곧 귀국한다는 얘기 함께. 근데 오늘 빨리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그럼 지금 이 계엄 선포가 일으킨 이 파문 이후에 탄핵 소추안 지금 보고가 돼서 처리 예정이 있는 거고요. 결과에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수들이 쭉 있는 상황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들어왔습니다. 뭘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자연스러운 거죠. 뭐가 자연스럽습니까? 네. 어떤 겁니까 자연스러운 그래도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또 도지사까지 했고 예. 대통령을 모신 사람으로서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이 혼란에 대해서 예.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죠. 오. 네, 그리고 이게 뭐 내년 한참 뒤에 귀국하려다가 확 당긴 건 아니고 연말에 귀국하려다가 한 달 정도 앞당긴 거거든요. 예. 그런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정국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의 미래에서 큰 갈림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외국에 있는 것보다 예. 국내에 들어와서 민심도 살피고 여러 정치인들과의 얘기를 통해서 이 사태를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현명하게 잘 헤쳐나갈지 같이 조언도 하고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주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이 시기에 이재명 이후에 플랜 B 얘기는 사실 당내에서는 거의 얘기가 없습니다. 예, 언론에서는 많은 얘기를 하고 축적된 기사를 써내는데 사실 당내에서는 전혀 그럴 가능성과 그런 얘기들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뭐 재판이 여러 개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는 무죄고 하나는 1심이 나왔지 않습니까? 또 항소심도 있는 것이고 뭐 대법원 판결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당내에 있어서는 아직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고민과 대책을 논하는 그런 움직임은 거의 현재 당내에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치인은 이 정치가 어떻게 해결되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당연히 큰 모멘텀이 생겼을 때는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는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또 와서 또 이재명 대표가 먼저 얘기한 것도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와서 뭐 만나고 싶다고 인사 겸 하겠죠. 예, 그동안에도 문안 인사 겸 그동안에 서로가 또 격려와 위로 뭐 이런 것을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것이고 또 당내에 있어서는 모두가 힘을 함께 해서 이 탄핵 정국을 잘 우리가 돌파해 나가자라는 힘을 모으는 저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좋은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그런 모습을 했는데 이제 민현주 저는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이거 무슨 그림으로 지금 보이십니까 이게? 유학 같잖아요. 예. 유학 갔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 달을 앞당겨서 올 수 있는 일정이 되는 게 아닐 거라고요. 학교에 등록을 했다면 가서 그냥 쉬고 계셨던 게 원래도 아니라면. 최근에는 더 늦게 들어온다. 그렇죠. 뭐 2월, 1월 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가 속내를 터놓은 게 지금 인터뷰하면서 공항에서 중립내각 구성에 힘을 보태겠다. 지혜를 모으겠다. 중립내각 구성에 힘을 보태겠다. 일단 탄핵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렇죠. 뭔가를 변화가 오는데 네. 중립내각이라는 거는 여야가 막 들어가고 그렇죠. 같이 이걸 뜻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의 시간이다. 중립내각 구성에 지혜를 모으겠다. 그 얘기는 지금 민주당 내에도 물론 이재명 대표가 대세긴 하지만 이재명계와 사실 비명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친명계와 비명계가 존재하는데 탄핵의 시간이 주어졌으니 이제 새롭게 권력을 재편할 때
김경수 전 지사를 중심으로 한 비명계도 분명한 이 권력 구도에서 자리를 잡겠다. 그 의도를 가지고 사실 김경수 전 지사를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비명계나 전 친문계들이 모이는 게 아닌가. 그 저는 시발점이라고 그러면은 봅니다. 김경수 전 지사와 친문계를 위한 정치적인 공간, 정치적인 땅이 지금 보이는구나. 그렇죠. 그걸 봤다. 네. 그래서 서둘러 들어왔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그리고 겁니까? 이재명 대표도 대선을 준비하고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친명계만이 아니라 사실 아우를 필요가 있으니까 예.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 범민주계를 아우르는 측면에서 김경수 전 지사와 손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바로 면담 신청에 응한 것 같고요. 예. 재판과 시간은 없는데 김경수 지사와 저렇게 면담은 직접 잡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가 이 지금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급거 귀국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은 어차피 탄핵안도 발의했으니까요. 예. 이 차원에서 권력의 재편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부 지분을 받기 위해 아마 정치적인 많은 행위를 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욱 전 의원님, 사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 잠재적 경쟁자로 꼽히는 인물 아닙니까? 당내. 글쎄 이제 뭐 평은 여러 가지 평이 나올 수 예. 있는데 본인도 뭐 대선 후보까지는 스스로는 생각을 안 해왔던 게 사실이죠. 참모로서의 모습이 더 어울리는 그리고 어떤 그 시대 정신을 담은 아젠다를 막 내세워서 주장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그리고 실제로 또 도지사라는 행정가의 길을 걸어왔고 그래서 주변에서는 대권 관련 얘기는 많이 하지만 당내에서는 아직 뭐 대권 관련돼서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김병욱 전 의원 잠깐만요. 지금 검찰총장이 퇴근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시기에 탄핵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은 형사사법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검찰 구성원들이 흔들림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 또 중앙지검도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잘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정지된 자리는 인사 내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직무대리 체제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그 내란죄 고발된 것도 직접 수사 지시 내리셨다는데 맞나요? 관련된 고발장들이 접수되어서 지금 001부에 배당하였고 오늘 출국 금지 조치도 취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절차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내란죄랑 직권남용죄 둘 다 고발이 접수됐는데 이게 권한이 없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둘 다 직접 수사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관련돼서 내란죄랑 직권남용 여러 고발장들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직접 수사도 그럼 가능하단 말씀이신 건가요? 저희들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검경 뭐 합동수사라든지 특별수사팀도 꾸리실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지금 단계에서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수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 출국금지 조치 내렸다고 이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가 나왔는데 뭐 관련해서 수사 뭐 과정이라든지 방향이나 이런 계획들 보고받으신 게 있나요? 어제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배당하였고 지금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상황입니다. 제가 수사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그냥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오늘 이목이 여기로 집중이 됐는데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라든지 뭐 지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언제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가 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정 변호사. 아까 속보 들어온 거 약간 설명하셨잖아요. 네네. 수사 배당했다. 직접 수사 지시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란죄 부분과 직권남용 부분 다 고발됐는데 막 일단 그걸 가지고 지시를 한 것 같아요. 아까 맞습니다. 배당한 그 이 검찰 내 그 부서 얘기까지 언급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법적으로 가능한지부터 좀 따져 본다면 원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검찰에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내란죄 부분. 다만 이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혐의와 직접 관련성 있는 사건에까지는 검찰이 또 수사권을 확대할 수는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직권남용과 내란 이 두 사건이 사실은 직접 관련성이 일응은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기조로 일단 이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이게 점점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란까지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지금 조금 우려되는 것은 지금 사실 저도 인터뷰를 지금 처음 봤습니다만 검찰총장의 어떤 의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자제하려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은 지금 일부 뭐 야당에서 이제 국민들도 그렇고 이제 특검으로 이제 이 내란 사건을 좀 빨리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특검으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에 일단은 검찰에서 먼저 뭔가 좀 움직여보지 않을까 그런 시도로는 저는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내란죄 부분에서 고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뭐 직권남용 얘기도 같이 있죠. 그에 대해서 사건은 배당을 했다라는 부분과 앞서도 오늘 국회에서 처리가 됐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이 됐는데 그거에 관한 입장까지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장가희 기자. 김용현 전 장관 관련해서 뭐 또 소식이 뭐 들어온 게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김용현 전 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내란죄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번 계엄 선포는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법의 가치와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유혈 사태가 없도록 경찰을 우선 투입하고 군은 최소한으로 시간을 두고 투입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경찰부터 가서 하고 군은 최소한. 그래서 군병력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건 아마 그런 걸로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내용까지 언론 인터뷰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했는데 또 방금 속보가 들어왔어요. 지금 국회 지금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현 전 장관 등 7명 체포 요구 결의안 야당 주도로 처리가 됐다. 체포 요구 결의안입니다. 이게 좀 길어집니다. 지금. 체포 요구 결의안. 민현주 의원님 저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결국에는 대통령 탓으로 다 돌리네요. 결국에는. 지금 언론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조금씩 알려지는데 대통령이 뭐 그렇게 지시했다 이런 식이네요. 특히나 뭐 경찰을 먼저 투입하고 1시간 후에 뭐 군인을 투입하고 이렇게까지 자세한 지침을 줬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의 최종 결정권은 다 대통령에게 있었다. 아까 육참총장은 모른다는 얘기가 주로 모른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모든 거의 정점에 대통령이 되는 건데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게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근데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령에 대해서 건의했다고 좀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 속보에서는 분명히 본인이 건의했다 그랬고 본인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중과 부적이었다라고 해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방부 장관 본인의 판단이었다라는 걸로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결국에 이제 내란죄 이야기가 나오고 국회에 이제 소환이 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데요. 굉장히 참담한 상황입니다. 네. 김병욱 전 의원은 김용현 전 의원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저도 민현주 의원님처럼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그다음에 겸사령관끼리의 핑퐁, 소위 말해서 폭탄 돌리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용현 장관이 사직을 하면서 계속 지금 언론하고 이렇게 기사를 양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 쪽에 뭐 문자는 어떻게든 지금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을 언급할 시기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계엄을 건의를 했고 또 사실은 겸사령관 임명도 법을 보면 어떻게 됐냐면은 장관이 제청을 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겸사령관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장관이 사실은 실무적으로 모든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겸사령관 얘기도 들어봤지만 군대 파견을 장관이 지시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국회 상황을 보고 예.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언론들과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대통령이 장관 면직을 하고 국회에 나가지 말라는 어떤 시그널인데 예. 사실 입을 막으려고 노력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분이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이미 수사받기 전에 어떤 상황을 만드는 거죠. 상황을 다 만들어버리는 어떤 국민으로 급속하게 전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에 아마 지금 이제 국수본에도 고발이 돼 있거든요. 예. 경찰조도 고발돼 있는데. 경찰 쪽에도 고발. 예, 경찰, 검찰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은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그런 사태로 가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좀 하게 됩니다. 안진성 변호사, 지금 김혜원 전 장관이 언론 통해서 약간 인터뷰 형식으로 뭔가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검찰 쪽에서 지금 뭔가 수사 뭐 배당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향후에 어떻게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내란, 지금 지금 내놓은 이런 설명들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은 어떤 그러니까 내란 혐의로 만약에 정말로 수사가 개시되고 피의자로서 만약에 특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해당 피의자 진술은 반드시 어떤 수사기관의 조서 방식을 통해서 획득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사인과의 뭐 대화 녹음을 통해서든 획득이 되면 그 자체로서 진술 증거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김 전 장관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고 본인의 어떤 진술을 하는 것은 나중에 정말 정식으로 수사가 개시됐을 때 주요한 증거로 기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이 비상계엄에 있어서 모든 결정은 정말로 대통령이 했을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사실은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막 뭐 대통령 얘기들을 꺼내놓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계속 속보들이 뭐 많이 들어왔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사실은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정부의 중요한 자리들이 있어요. 그중에 한 자리가 경제부총리라는 자리거든요. 오늘도 계속 연일 뭔가 시장을 좀 안정시키기 위한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경제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소와 같이 뚜벅뚜벅 걸어나가겠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계획된 연말 행사 등을 그대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내수 회복으로도 이어집니다. 민현주 전 의원님. 그러니까 최상무 부총리가 그러니까 경제가 좀 심상치 않이 원래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황이 왔으니까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연말에 잡은 행사 회식 그대로 해주세요. 이거 뭔가 불안하고 뭐 계엄 얘기 나오니까 사람들이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취소하지 말고 그냥 회식 행사 쭉 해주세요. 이거네요. 그 내수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지금. 기재부 장관으로서 진짜 고육지책의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해야 된다라는 것 같은데 계엄 상황에서 그날 밤에 기재부 장관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사실 반대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침체가 심각해질 거다. 경기 침체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그다음에 취임하는 걸 전후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 문제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많은 어려운데 더 심각한 국내적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기조로 발언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뭐 제가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히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특히 자영업자분들 관련된 얘기예요, 지금 이게. 네. 근데 기재부 장관이 이런 때는 물론 저렇게 아주 작은 것들부터 짚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큰 틀에서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가겠다. 좀 뭔가 기대되는 그런 큰 거 한 발언을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연말 일정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이런 당부가 나왔습니다. 뉴스 특보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뉴스 7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